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시사토크의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선임 기자 서울의 이슈가 된 주제들 그 중심에 선 이야기를 집요하고 또 날카롭게 파고들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크 공방 펼치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는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차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대중교통도 지금처럼 잘 돼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외출이라도 하려면 이 택시 잡는 게 참 일이었는데요. 자, 김남국 변호사도 이제 어렸을 때 지방에 계셨었잖아요. 택시 잡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추억 좀 어렸을 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일단 택시를 많이 안 탔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땐 많이 네. 안 돼. 뭐 장이라도 좀 보면 진짜 무겁게 뭐 들고 갈 때 그럴 때 힘들었는데 장 보고 나서 택시를 타면은 정말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택시가 그때는 정말 편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택시도 많이 없었지만 또 택시를 잡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가지고 이 택시 불편함이나 뭐 불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크게 많이 못 느꼈는데 이 서울로 이제 대학을 오고 나서 서울에서는 이 택시가 안 잡히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제가 또 너무 놀랐던 게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30km로 달리시는 택시 기사님이 계셔가지고 총알 택시. 예, 총알 택시를 타고 진짜 벌벌벌 떨었던 게 있습니다. 아, 이준석 최고는 아예 택시 기사를 2달 동안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올 초에 했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상당히 이제 좀 값진 경험이었고. 근데 사실 그 택시 산업 자체가 그 저 어릴 때만 해도 기억나는 게 저희 동네에서 가장 이제 아이들한테 선망이 되었던 아버지 직업이 뭐냐면 문방구 아저씨라고 하는 그 문방구 주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짜장면집 주인. 예, 뭐 중국집. 예, 그리고 또 그 당시 자가용이 있을 수 있는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런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참 제가 나이 35이지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오늘 예.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네. 이제 뭐 택시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추억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바로 택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까지는 좀 이렇게 웃으면서 택시에 대한 추억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택시와 요즘 논란이 뜨거운 타다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법 택시 타다 영업 정부는 극성하라! 택시업계 대규모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5월 15일까지 벌써 4번째 택시기사 분신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택시업계와 공유 차량 업체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회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가풀 사태가 매듭지지 않았는데 소카와 타다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택시업계와 공유 차량 업계 간의 갈등은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습니다. 우버,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이어 타다까지 실제 수십만 명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반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혁신과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택시와 타다, 과연 두 업계 간의 상생은 가능할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차갑게 분석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택시를 이용하려면 길에서 빈차 표시등이 들어온 택시를 찾아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요즘도 저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타고는 있지만 요즘은 또 풍경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택시 호출 앱을 클릭해서 목적지와 예상 금액, 소요 시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자신이 있는 곳까지 택시를 부릅니다. 자, 기술 변화에 따라서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하얀색 승합차에 타다라고 적힌 차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렌탈 택시라고 불리는 타다입니다. 이 타다가 도대체 무엇인지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차량 서비스 타다입니다. 기사가 있는 차량을 렌트를 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받는 건데 이게 이용료는 좀 비쌉니다. 개인 택시보다 한 20% 정도 비싼데 이제 최대 15인승까지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게 10월 달에 론칭을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가입 회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호출수 성장률이 무려 1,300%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타다 택시 어떻게 타 보셨나요? 타 보셨어요? 저는 타봤죠.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당연히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뭐 한 두세 번 타봤는데 느끼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택시와 타다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타다의 비교 우위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저는 그냥 최근에 나온 서비스이기 때문에 차량이 새 거다 정도. 그리고 뭐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그 차밖에 영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인승을 쓴 것 정도는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러면 이제 타다의 택시에 대한 비교 우위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굳이 그런 거 11인승 차량과 뭐 그런 걸 좋아하시면은 혹시 대형 택시 한번 타보셨냐? 예. 대형 택시라고 하는 것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보통 타다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금도 비슷할 거거든요. 결국 놓고 보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미지의 영역에 새로운 게 등장했다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는 실질적인 비교 우위가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타다 보셨나요? 네, 제가 부른 것은 아니었고요. 동료 이제 변호사님이 불러주셔가지고 타봤는데요.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느낄 만한 것은 일단은 택시를 탔을 때 이 향기가 났다라는 거. 향기가 났다는 거. 네, 뭐 기분 좋은 향기가 났고 그때 이제 바깥에 이제 미세먼지가 조금 심했었는데요. 이 기사님께서 밖에 미세먼지 심하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안 해도 이제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차이는 2대의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조금의 일반적인 어떤 개인 택시와는 좀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씀을 하신 대로 사실 이제 이 타다라고 하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어떤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택시 업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 또 그다음에 뭐 공유경제 이야기하면서 혁신과 관련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어떤 경제 자원을 공유해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이 타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렌탈카를 또 이용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또 따지면 이게 과연 공유경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뭐 경험치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타다와 택시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제 뭐 불과 이제 서비스가 론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1,300% 정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이 시장이 단순하게 존재를 한다는 것은 지불할 수 있는 그 소비자의 니즈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여러 가지 소비자의 니즈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기존의 택시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족에 기인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저희 이제 변호사 업계도 서초동 강남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밤 10시, 11시만 되면 사실은 멀쩡한 사람도 택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예, 승차구가 심해가지고 걸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택시와 관련되어서 어디를 좀 가달라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좀 불친절하게 좀 응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오는 고객들의 좀 불만족이 택시 말고 다른 좀 서비스를 이용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아까 승차 거부가 있다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택시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또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인 택시들, 그러니까 오렌지색 택시들 서울에서 잡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인 택시 기사를 해봤지만은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차고지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 상계동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그 법인 택시는 하루에 한 번씩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대 시간에 내 교대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1시간 뒤에 상계동에 차를 반납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금천구를 가자 그런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제가 교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제가 승차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잘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들 예를 들어 시계 외 영업을 하라고 하는 건 강제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남양주를 가주세요. 그러면 그건 제가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홍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그 승차 불만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공유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 많아요. 보면은 제가 시계외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남양주를 갔어요. 남양주에서 남양주 가는 분은 제가 못 태웁니다. 그런데 술 취하신 분들은 좀 잘 상황이 이해가 안 가시고 이러면은 무조건 욕하고 신고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택시는 그만큼 규제가 많고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이게 벌금이 세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지키지 않았을 때 10만 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한 10,000원 더 벌자고 남양주 더 가는 사람 태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남양주에서 남양주 간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왜냐하면 타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면허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돌아다니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이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진짜 승차 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소비자 불만이 승차 거부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뭐 지자체 단체뿐만 아니라 택시 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만이 이미 누적돼 버렸다라는 것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차고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서 안 돼요. 아니면은 영업할 수 없는 시계지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귀로 영업이기 때문에 손님을 태워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식의 말을 좀 설명을 해주면서 승차 거부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제 안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실제로는 정말 멀리 좀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영업을 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꾸준하게 누적된 어떤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앞서 이제 최근 뭐 1, 2년간, 2, 3년간 택시 업계나 지자체 단체에서 그런 승차 거부에 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미 좀 고객들의 떠난 마음을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게 전형적인 오해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요. 요즘 이제 요금제가 특히 개편돼 가지고 심야 시간대, 할증 시간대에는 기본 요금이 4,6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택시 기사에게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강남역에 손님을 태웠는데 그럼 파주 가겠다는 손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한 4, 5만 원 뜰 텐데 그게 행복한 상황이냐 그러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심야 시간대에는 최소한 다회 영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중요하죠, 그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파주 가면 돌아올 땐 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런 오해들이 많아요. 보면 택시 기사가 장거리 영업을 무조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다회 영업을 이제 우선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지고 뭐 내가 뭐 경기도 선다고 무시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택시 영업하다 보면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그런 정황들, 승차 거부할 수 있는 정황들을 잘 설명해주면 되지 않겠냐? 설명하면 욕 먹고 신고 받아요. 제가 2번 신고당했거든요. 근데 다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상황당 오해가 쌓일 수 이게 있다. 이제 그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 네. 택시 기사님으로 이제 실제 일을 해봐서 택시업계를 대변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그게 뭐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게 잘못 착오에 의한 것이다, 오해에 의한 것이다라고 했다면 충분하게 바로 잡아졌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비자들도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택시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택시업계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소비자로서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택시와 차별화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승차 거부를 손에 꼽기 때문에 승차 거부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또 타다와 좀 서비스가 차별화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거 외에? 이 타다와 이 택시와의 서비스의 차별화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매타기를 통해 가지고 거리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타다는 거리에 따라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다 같은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불렀고 기사님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예컨대 내가 일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점을 여러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것에 대해서 타다 기사님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타다는 자유롭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안에 보게 되면 뭐 와이파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자체가 일반 좀 택시와는 좀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타다를 안 타보신 분들은 공유 택시니까 카풀과 비슷한 거니까 오히려 택시보다 20%, 30%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금제가 이제 베이직부터 프리미엄까지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택시와 비슷한데 오히려 20%에서 30% 정도가 비쌉니다. 소비자가 왜 비싼 것을 선택했는가? 바로 그 지점에는 택시와의 차별화된 좀 서비스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인원수가 좀 많이 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는 왜 더 높은 비용을 내고 이걸 지불하길 원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그러면 택시에 있어서는 왜 공급자는 그런 걸 공급할 수 없게 막혀 있느냐라고 이제 묻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택시라는 것은 면허 사업이고 무엇보다 자격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되어 있어요.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말했던 예를 들어 어떤 타다 일정한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면은 기존 택시가 그걸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못해요. 왜냐면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기존 택시 같은 경우는 11인승 차량을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미 대형 택시 영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그거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어떤 영업의 형태 같은 것들, 택시가 행선지를 여러 군데 찍어가지고 이제 영업하는 것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막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 택시의 서비스를 논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지금같이 일률적으로 요금과 영업 형태에 대해 가지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택시는 왜 혁신하지 못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택시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제가 김남국 변호사 같이 말할 사람들을 위해 제가 제 택시에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했는데 뒤에 휴대폰 충전기도 놔둬보고 그다음에 제가 물도 제공해봤어요. 예, 그런데 크게 그건 변수가 아닙니다. 택시에 대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대부분은 잡고 싶을 때 잡히지 않는다 가장 큰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가 사실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대해 가지고 단말기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운행 정보를. 그런데 그걸 보면은 절대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반대로 그것이 뭐 아까 말했던 승차감이나 이런 문제의 그 주 원인이 있다 보기 어려운 게, 실제로 피크 시간대에는 택시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타다와 택시와의 어떤 서비스 차별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다면 이제 좀 갈등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빌리티 기반의 플랫폼 택시가 등장한 것은 타다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 시작은 우버였는데요. 시작과 함께 갈등이 동반했습니다. 기존 택시 업계와 플랫폼 택시와의 갈등을 이 시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보시죠. 2013년도에 미국의 우버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2015년도에 서비스가 퇴출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일반 차량의 유상 운송은 불법이라고, 뭐 현재도 지금 법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일단락이 되고 우버 서비스는 퇴출이 됐는데 2018년도에 이 카카오 카풀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분들의 안타까운 분신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면서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타협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2019년도 올해죠. 올해 4월 달에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019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타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또 한 분의 안타까운 목숨이 잃게 됐는데요. 네. 자, 이게 카풀에서 타다로 갈등이 전이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된 이 거죠? 혁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나왔을 때 이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서울시가 과태료를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버 같은 서비스는 안 되지만 또 대신에 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긴 하지만 이 출퇴근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법망에 조금 예외적인 어떤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서비스가 나온 거고요. 또 카풀이 나와서 또 카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시작돼서 또 카풀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지만 또 이번에는 타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기술 혁신과 관련되어서 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논란은 지금 현재 법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 보완점이 뭔가 이렇게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게 단순하게 그냥 기술에 따른 어떤 변화냐, 그것도 그것이 아니라 기술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술이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혁신과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갈등이다. 그 카풀에서 타다로 이전된 이유가 뭘까요, 이 갈등이? 왜냐면요, 카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카카오에서 이제 업체를 인수해서 이제 하려고 하다가 꼬인 것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엄격한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거는. 그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그 목적지 유사성을 어디까지 인정할까입니다. 보면은 그 두 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고, 지금 타다 같은 경우에는 그 법망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지 않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토부나 아니면은 그 서울시에서 실제 해석을 내린 적도 없어요. 국토부는. 그런데 타다에서는 그것을 이제 해석이라 받아들이면서 이제 법망을 피해서 운행하는 것인데, 저는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사실 그 법을 만들 때는 법을 입법하게 된 취지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 가지고 기사까지 대여할 수 있게 해준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셋이 이렇게 뭐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한 10명이 같이 갔는데 차를 몰아야 돼.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중에 일종 몰 수 있는 사람이 없네? 뭐 이렇게 되면 그때 몰아라라고 해서 정도 그때 만들어 놓은 그런 법망인데 그걸 정신을 완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구멍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입법 취지로 봤을 때는 언젠가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기업이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정부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카풀 같은 경우에는요 81조 1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출퇴근과 관련된 해석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81조가 예외적으로 좀 허용을 하고 있고 이 출퇴근 시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유연근무제라든가 선택근로제, 뭐 근로 시간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통상의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은 아마도 9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었고요. 법원에서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법원 판결이 항소심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고양시에서 흑서까지 이제 태우고 갔는데 시간이 오전 11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위법한 거냐 위법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한 대로 지금 여객운수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고 영업을 하려고 하면 면허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그 예외에 대한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 해석에 따라서 이 사업 목적을 판단하는 게 저는 옳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게 결과론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어떤 이제 해석이 나오고 난 뒤에 법 해석이 나오고 난 뒤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봤을 때는 카풀이라는 것도 그냥 그럼 그 취지에 맞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실제로 7시부터 9시 사이에 행선지가 일치한 사람이면 10,000원 받고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안 태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애초에 이 서비스에 관심을 가졌던 운전자들 대부분이 실질적인 내가 회사 가는데 10,000원이라도 기름값이라도 벌어볼까라는 취지보다는 실질적인 택시와 가까운 유상운송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후적인 분석이기도 하지만은 카풀이 실질적으로 그 유사 택시처럼 운영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카풀에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가지고 지금 잠깐 논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타다도 사실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잠깐 설명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김남국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게 이제 그 34조에 보면요. 34조 2항에 보면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는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불법이에요. 렌터카에. 안 된다는 거죠? 기사를 알선한다는 것 자체가 금지인다. 원래는 금지인데 이게 알선 허용 범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를 보시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자동차를 인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공유업계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택시에서는 원래 관광 목적으로 했는데 법 취지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18조의 바를 보게 되면 정원만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대통령령이고요. 사실은 그 상위법인 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게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 보조인이 조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알선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법의 뭐 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타다는 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조항 말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4조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실은 이렇게 돈을 받고 사업용 차량을 통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업용 차량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면허 없이 과연 타다라고 하는 업체가 할 수 있느냐? 타다가 이 면허 운수사업과 관련된 면허를 획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타다는 이게 알선만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이 운수사업을 통해서 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조 위반은 아니다라고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지금 법적으로 논란이 지금 많은 상황인 겁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불법이라고 보세요?
그 합법이라고 보세요. 이제 입법 취지를 위반한 건 맞는데요. 그러나 입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해서 여기서 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하기에는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부분의 아마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운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거의 법처럼 작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서울시장이 사실상 정하게 돼 있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거의 통보하면은 그냥 업체들이나 개인 택시 조합은 받아들이는 그런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연봉 계획할 때 그렇습니다.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규제가 통하는 영역이었다 보는 것이죠. 운수 사업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택시 같은 전통적 산업에는 엄청난 규제를 걸어놓고 사실 택시 기사들이라고 해가지고 차 좋은 거로 바꾸고 예를 들어 요금 좀 더 받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보면은. 근데 그 길을 택시에겐 막아놓고 신산업인 것처럼 보이는 타다에게는 뭔가 이런 것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많은 것이 있지만은 차별과 형평 위반의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타다라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 소카라는 회사와 VCNC라는 회사가 사실 이 정신을 당연히 알 텐데 지금 법망의 허점, 자꾸 하나의 허점을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행정청에서 규제로 막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면허 허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행정청에 말이 먹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타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허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법에서 된다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으로서도 이걸 막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이 타다 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 차량과 관련된 이 공유 사업자들을 대타협 기구에 넣어가지고 합의를 본 다음에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두 분 다 이제 계속 면허 이야기를 해서 그럼 면허 이야기를 좀 해보죠. 택시 업계에서는 이제 공유 경제가 아니고 약타 경제다가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허 가격이 떨어졌다. 김남국 변호사, 이 면허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사실은 어떤 면허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제가 변호사 자격증을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자 10억에 사세요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 10억이나 해요? 10억 정도는 받아야죠. 이게 그 면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 부여한 어떤 허가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광어권이나 이런 그런 어떤 인신에게 왜냐면은 그런 광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자산이나 회사에게 귀속될 수 있는 그런 성질상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들만 매매가 가능한 거고요. 이런 어떤 개인 택시 면허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운전 경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상 이걸 허가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암암리에 거래가 되어 왔었고요. 또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간접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 왔습니다. 이 매매 거래가 된 게 거의 한 40년 동안 넘게 거래가 되어 왔었고 오히려 지자체 단체에게 보조금이나 일부 지원금을 주면서 이 수를 좀 줄여야 되니까 면허를 좀 사들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면허가 거래되는 것을 정부가 일정 부분 인정한 책임도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냥 눈 감아주는 거군요. 뭐 안 된다고 보기에는 이미 관행상 다 되어왔던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편의점을 너무 가까이에 많이 배치하게 되면은 서로 상호 경쟁 때문에 서로 망할 수 있으니까 편의점을 뭐 100m 이상, 150m 이상씩 같은 브랜드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원직 의원이 그랬었죠. 택시도 어느 정도 그거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 운수 사업이라는 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렇다면은 그래서 또 그리고 택시 면허를 또 예를 들어 1억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거 살 수 있는 분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택시의 총량을 이제 관리하는 총량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틀 안에서 이런 면허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택시와 만약에 아까 말했던 유사 운송 서비스들이 전부 다 동등한 경쟁제라고 본다면요. 그쪽에다 수요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이쪽에다 수요 제재를 하는 것에 그 원칙에 상당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사업 전반의 수요 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런 면허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틀 자체가 깨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택시를 기반으로 한 운수사업 자체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타다 입장에서는 법망을 잘 빠져나갔다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산업 전반을 망가뜨리는 이런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 면허 허가를 해가지고 총량을 제한하고 택시 숫자를 제한한 게 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시장의 어떤 경쟁을 완화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이었던 겁니다. 이 허가를 내어주는 어떤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택시가 자율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나 원동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택시도 그 안에서 총량을 규제하지 않고 그냥 경쟁하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서비스를 더 좋게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좀 가격을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더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했을 텐데 시에서 허가를 제한한 대신에 가격을 못 올리게 해버리고 아무것도 못 올리게 해버리고 또 심지어는 영업 환경이나 영업 지역까지 제한을 하다 보니까 택시 업계가 경쟁력을 잃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허 허가로서 총량을 제한한 게 최초에는 총량 제한이 경쟁을 완화하는 것은 좋았지만 지금 이렇게 혁신 서비스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발목 잡는 요인도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제적으로 가보면은 웬만한 나라들에는 브랜드화된 택시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일본의 MK 택시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은 뭐 싱가포르에 가면 컴포트 택시라고 있고 다 이제 뭐 책상이나 아니면 차 형태만 보고도 저 서비스는 어떤 브랜드화된 어떤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택시구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경쟁이나 고급화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법인 택시는 다 오렌지색, 그러니까 꽃다망토색. 그러니까 그 차별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것이 총량제가 없다고 해서 자율 경쟁이 될 수 있는 환경은 또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채고 실제로 이제 그 택시를 운영해 보셨으니까 운전해 네. 보셨으니까 네. 실제 면허 가격이 정말 떨어졌어요. 택시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다른 서비스라고 하는 그게 유사운송 대당 서비스들이 9천까지가 올라갔었다면서요? 그렇죠. 거의 1억을 넘긴 곳도 있고요. 지역별로는. 근데 이제 사실 택시가 지금 이제 요금 규제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뭘 사든지 간에 투자 수익 대비 이제 그 소득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상당히 떨어져가는 상태였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승차 공유 서비스라고 나오면서 택시 시장 자체를 파이를 잠식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대 심리 때문에라도 우선 하락이 있었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타다나 이런 서비스들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지금 가장 큰 심려 중에 하나죠. 이 서울 택시랜드라고 하는 개인 택시를 매매하고 면허도 양수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회원만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5월 둘째 주 기준으로 실제 6,700만 원, 한 7천만 원 내외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마저도 지금 업계가 지금 타다나 이런 공유 경제 어떤 이런 차량 서비스와 이 충돌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보니까 거래가 지금 잠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건데 이제 벤처 1세대들이 갑자기 이 공유경제 관련된 택시 논란에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과정들을 좀 보셨죠? 옆에서 SNS라든가. 네.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실제로 이재용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그 타다 운영한 소카 이재용 대표 같은 경우는 제 페이스북에 제 댓글을 다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 그분한테 이제 실제 그러면 타다라는 것에 택시에 대한 비교 우위가 뭐냐라고 이제 물었더니만은 당신께서 이제 비교 우위는 없다고 본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대신 이제 비즈니스 고객이라든지 다른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택시와 경쟁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벤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핫한 이슈인 것이 어쨌든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구산업과의 충돌 과정을 가볍게 여기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그 저항에 부딪힌 케이스가 타다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재용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업을 존중하면서 갈 수는 없었나.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택시 총량제라는 개념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면 개인 택시 면허 하나를 사는 형태로 하면은 예를 들어 소카에서 운영하는 차량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은 갈등이 적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로 이제 답변한 것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이제 비판의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아까 이제 택시업계에서 이걸 약탈 경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택시의 대체제 비슷한 것을 택시 면허 없이 그다음 택시 그 자격 없이 이제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그들이 가진 자격증과 면허증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인데 그거야말로 그들 입장에서 약탈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논쟁에 대해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이제 일정 부분 택시업계의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면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면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또 영업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영업 환경까지 어려워져서 심지어는 생존권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혁신 서비스라고 하는 거 소비자들에게 많은 어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늘린다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몇 개월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1년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사회생활 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택시업계 기사님들의 어떤 생존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택시업계가 가진 산업이 가진 그 기능
그게 단순하게 택시 기사님들 생계와 관련된 것들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존중해서 조금 더 사회적인 어떤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전 이 말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SNS에다가 서민은 면허 사고 대기업은 달랑 앱 하나 만들어서 장사를 하냐. 이게 결국에는 공정한 것이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택시 기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면허를 그 개인 택시 영업할 수 있는 운수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안 좋은 법인 택시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과정이 맞춰지면은 그리고 일정한 자본을 모았을 때 그 면허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면허를 사기 위해 가지고 솔직히 수중에 한 번에 갑자기 여유금이 7, 8천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가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쏘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호출 기반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그 규제를 회피해서 영업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뭐 다소 영업력과 돈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규제를 회피한다는 명목으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IT 업계 창업자 중에 하나인 김정호 대표 입장에서는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된다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비판이 감정적으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었을 때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면허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그냥 발급을 해주고 요건이 되면 발급을 해주는 것인데 그게 시장에서 관행처럼 거래가 되었다라고 해서 대기업도 그것을 돈 주고 사야지 왜 안 사냐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또 대기업 역시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 혁신과 관련된 혁신 서비스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냈고 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공짜로 마치 이 서비스를 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비난하는 태도는 결국에는 이 택시업계와 혁신 서비스를 하는 차량 공유업계 간의 상생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좀 서로 간에 자제하는 게 저는 그 필요하다고 비용이란 봅니다. 구조를 살펴보시면 방금 전에 타다 서비스가 1,000대 규모로 운행 서비스 늘렸다고 하는데 그럼 1,000대에 대한 개인 택시 차량 비용은 제하고라도 면허 비용만 따진다 하더라도 시가로만 따져도 67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670억에 해당하는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아까 김남욱 변호사가 뭐 앱 개발 비용부터 서비스 구축 비용을 이야기했지만은 그거에 비해서는 뭐 그거에 제 확신으로는 굳이 비용을 따지면 한 5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구축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어떤 당연히 불법 이득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 사실 공유경제의 핵심은 공존인데 그 공존이 없다고 느껴져서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럴 것이 이 택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고요. 지금도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기존 택시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은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시민들의 택시에 대한 반감도 한몫합니다. 시민들의 택시에 대한 반감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타고 싶을 때 타지 못한다가 가장 크다 보고요. 그것에 관련된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택시가 이원화돼 있어요.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로 이원화돼 있는데 법인 택시는 그래도 12시간 동안 정해진 사람이 나가서 운행합니다. 근데 개인 택시는 내가 지금 오늘 운행할지 말지는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개인 택시 사업자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저녁 시간대가 되면 될수록 심야가 되면 될수록 택시 중에서 주황색 택시가 보이는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간대에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탄력 요금제나 이런 것이 택시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가서 영업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지금은 심야니까 쉬는 게 좋겠다, 자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 영업하러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수요와 공급 조절 잘 하려고 하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탄력 요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많이 몰릴 때는 비싸게 받고 적게 몰릴 때는 좀 일반 기본 요금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금제를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요금 탄력 요금제가 일반 택시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게 따따블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탄력 요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17년 통계를 보게 되면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가 한 28만, 지금 최근 집계로는 택시 대수로는 한 25만 대라고 합니다. 업계 자체는 정말 택시 대수가 많아가지고 개인 택시를 감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소비자들은 택시가 안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뭐 소비자들이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택시를 이용하는 그때에 이 택시가 부족하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적어도 택시 업계가 정말 탄력적으로 경쟁력 있게 우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타다라든가 카풀이라든가 이런 어떤 서비스와 경쟁력 있게
다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게 이 가격 규제라고 보이고요. 뭐 가격 규제 못지않게 한 명 타 있는 데에 왜 한 명만 타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뭐 같은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뭐 택시 기사님 뭐 손님이 불편함을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손님에게도 뭐 500원이나 1,000원 정도를 깎아주고 다른 손님을 카풀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공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택시도 조금 합승이 가능한 방향으로 또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리고 이 영업지를 제한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귀로, 예컨대 제가 서울에서 승객을 태워가지고 경기도까지 갔는데 경기도까지 가는 건 되는데 경기도에서 돌아오는 손님 못 받는다라는 거, 빈 택시로 온다라는 거 얼마나 이거 시장 경제에 손실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규제를 좀 전향적으로 풀어가지고 택시 업계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혁신 공유 서비스, 이런 카풀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귀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제약상이 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앱이 또 보완되면서 또 귀로를 선호하는 분도 있어요. 귀로 시에는 할증이 안 되거든요. 시계외 할증이.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씩 알아가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탄력 요금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서울시가 최근에 내놨단 말이죠. S 택시 앱인가요? 그 전에 이제 지브로라는 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앱인가 이제 미터기에 들어가 있던 건데 프로그램인데 이게 잘 될까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노력하는 건 참 좋습니다. 이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서 영업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 정책적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고 좀 봅니다. 오히려 이런 거 하는데 돈 쓰지 말고 규제를 푸는 게 전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시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들, 이게 선택적 탄력적 요금제 해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콜비를 늘려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심지어는 택시업계에서 택시비를 깎는 것도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을 제약하는 이런 요소들을 좀 푸는 게 저는 좀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S 택시 앱 이거 딱 제로페이꼴로 난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의미 있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서비스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다만 서울시는 아무래도 좀 위에서 보고 있는 그 위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정책을 고려했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 몇 번 말이 나왔다가 검토도 안 됐던 것이,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는 예를 들어 택시와 예를 들어 대중교통 간의 환승제를 시행하자 같은 아이디어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택시 운전해보면서 굉장히 유용하다 생각했던 것이,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취약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장위동이나 신림동 같이 마을 버스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이제 상당한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거기 신림동 같은 곳에 제가 가보니까 무한 콜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림동에서 예를 들어 신림역 지하철역까지 와고 신림역 지하철역에 또 내려주니까 바로 누가 타고 꼭대기 올라가자 그러고 꼭대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상당한 수요가 창출되는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보통 잘 사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들에게 환승제를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은, 택시를 우리가 지금 고정 수요에서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놓고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수요 자체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시를 꼭 고급 교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 그럼 교통취약진 가면요, 지금 마을 버스를 스타렉스로 굴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택시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많은 수요가 있는 게, 이낙연 지금 총리께서 전라남도 도지사 하실 때는 사실 농어촌 버스 운행하는 비용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100원 택시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정책 시행해서 아주 좋은 평가 받은 적도 있거든요. 지금도 저 얼마 전에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계를 잘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가의 느낌이고, 지금처럼 어디서 앱을 만들었다더라,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있어? 그럼 우리가 관청도 앱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제가 아까 조소적으로 표현했지만은 딱 제로페이꼴 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이해 당사자 간에 이게 타협이 가능할까요? 이재용 대표가 얘기했듯이 뭐 정부는 뭐 뒤집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해 당사자들 갖다 놓고 둘이 타협만 시킨다고 이 산업 구조가 지금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이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정부가 중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각 산업 영역에 있는 주체들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 이런 혁신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그냥 다 도입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가격이 뭐 한 30% 40% 낮아지면 사실은 이 가격 경쟁력 앞에서
택시 업계가 이 시장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새로 도입되는 혁신 서비스에는 일정 부분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택시 산업에는 당근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이미 먼저 이렇게 한 4, 5년 전에 이런 어떤 서비스들을 도입했던 해외 같은 경우에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차량 콜을 부를 때마다 세금 부분을 매겨가지고, 발전 기금을 매겨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통 산업에 지원하기도 하고, 또 뉴욕이나 미국이나 이런 어떤 여러 주 같은 경우에는 운행 시간이라든가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한 가지,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새로운 어떤 혁신 산업은 규제를 조금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전통 택시 산업은 택시 산업에게는 좀 피해는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는 당근책,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서로가 양보하는 그런 윈윈하는 그런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김밥집끼리 경쟁할 때는요,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겠지만은 결국엔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김밥집 쭉 영업하고 있는데 앞에 가가지고 아이스박스 놓고 판다고 해가지고 그게 혁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업체들이 지고 있는 수많은 위생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은 지지 않으면서 하는 것을 혁신 양 포장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도덕적이다. 그래서는 앞으로 이 경쟁이라는 것이 지킬 거 다 지키면서 합리적인 어떤 그런 각자의 조금씩 다른 면들을 경쟁하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좀 이게 답이 아니다. 좀 그런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이 승차 공유 서비스라는 것들이, 사실 우버라는 서비스도 해외에서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 비판을 많이 받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것이라서 무조건 그것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좋다라고 보는 것으로 사회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인 게, 타다에 대한 것만 봐도요, 한 2달 전만 해도 보면은 굉장히 옹호적인 얘기 많다가 이제는 사업가들과 실제 이용했던 사람들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글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모든 것은 사이클을 탑니다. 자,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택시와 타다와의 대립이 아닌 혁신이 어떻게 뿌리 내리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혁신은 말 그대로 묵은 것을 깨트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 기존 산업의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기대와 또 생존권 위협이라는 단어가 공존하는 이때, 그럼에도 이 공유 경제로 대표되는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아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화끈한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구산업을 도태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다는 기업가, 지금 이제 장벽 앞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신산업이라는 것을 기획하는 사람들, 특히 그 신산업이 말살시키려는 구산업에는 많은 사람들의 어쨌든 그 생존권이 달려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업 설계하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타다 사태가 보여주는 거는 그게 그 고민이 부족했던 기업가의 때늦은 후회,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놔준 후에다. 예. 김남국 변호사. 네, 저도 이준석 최고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서비스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생존권, 택시 업계, 기존 전통적인 산업,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사람을 존중하고 또 상생해 가면서 나아가자. 요약하면 6글자네. 사람이 뭔지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두 분과는 다음 시간에 더 치열한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끈한 시사 토크 이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